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00년대 초반에 회사를 창업해서 벤처 회사를 하다가 회사가 망해서 이제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수가 돼서 흔히 이제 돌아다니면서 창업해서 망하면 교수하면 된다, 뭐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요. 어, 어, 저는 이제 제 백그라운드가 그러다 보니 이제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 벤처 창업 학회장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테란 밸리 스토리, 벤처에서 스타트업으로라는 책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책은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기획을 하고, 저와 서울시립대 김상순 교수가 여러 분, 테헤란 밸리 시절의 분들을 여러 분 인터뷰해 갖고 쓴 책입니다. 테헤란 밸리, 오늘 왜 테헤란 밸리에 대한 얘기, 우리는 왜 테헤란 밸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고 난 다음에 경제가 희망을 잃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코스닥 시장을 만들고 많은 IT 회사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희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9년, 2000년에 들어서 이 IT 열기가 버블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너무 커졌었는데, 이 IT 버블이 터지면서 우리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벤처의 암흑기를 우리가 지내기도 했습니다만, 하지만 또 길게 놓고 보면 다시 스타트업 분야가 점점 더 증가하고, 특히 2, 3년 전서부터는 이 스타트업이 굉장히 성장해서 이거를 우리가 제2 벤처붐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더더욱이 작년 말이었죠.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 사회적인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생성형 AI가 가져올 비즈니스의 기회가 마치 90년대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90년대 인터넷 도입 시의 비즈니스 역사에 대한 이런 게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반성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 인터넷을 처음 도입한 전길남 교수님, 인터넷 역사 프로젝트 이걸 함께 진행하면서 이런 인터넷 비즈니스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헤란 밸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테헤란 밸리에서 어떻게 비즈니스가 생겼고 어떻게 진화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헤란 밸리는 사실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들어요. 왜 서울에 테헤란로라는 데가 있냐. 그것도 그렇고 밸리는 어디 있냐. 보면은 그냥 길이 있을 뿐이지, 그냥 테헤란 스트리트이지 혹은 테헤란 엘리지 왜 밸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테헤란로라는 말이 생긴 거는 1977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석유파동 때 이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테헤란의 수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서울로라는 길이 생기고, 또 한편 우리나라 서울에 테헤란로라는 길이 생긴 거죠. 근데 이 테헤란로는 이제 강남역에서 한 삼성역까지 약 한 4km 구간 정도가 되는데, 이 구간은 1980년대 이제 강남이 개발됐는데 그 대부분 이제 택지로 개발됐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구역이 없었죠. 그런데 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업무용 빌딩들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여기에 빌딩에 들어온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었냐면 이제 90년대 돈 번 기업들이 여기 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무선 전화기를 만든다든지 통신기기, 삐삐라든지 뭐 시티폰이라든지 PCS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 돈을 벌어서 여기 건물을 많이 이제 사게 됐고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7년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 강남, 특히 테헤란로가 업무의 아주 중심이었지만 다른 우리 서울의 다른 업무 중심, 뭐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임대료가 아주 낮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테헤란로로 몰려들게 되었고요. 또 같이 모여서 집적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같은 것도 이제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헤란밸리가 생기게 됐는데 여기 지금 이제 화면에 예전 신문 기사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제 한국경제신문의 2001년 기사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입주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슨 닷컴, 무슨 테크,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게 됐고요. 그런 회사들이 뭐 코스닥에 또 많이 상장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사이에 금세 이제 테헤란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신분당선이 연결된 이제 판교, 그래서 이제 판교 밸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2호선 연장선상에 있는 이제 그래서 구로 디지털 밸리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 테헤란로에 있다가 뭐 넥슨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또 뭐 NHN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분당 판교로 이렇게 떠나죠. 예, 그래서 테헤란로에서 이제 뭐 주요 IT 기업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헤란밸리는 어떠냐? 그러면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상당수가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으로 뭐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D2SF라든지 그 다음에 중기부의 이제 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불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팁스. 그 팁스타운과 마루 180, 360 그리고 뭐 디캠프,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구글 캠퍼스 등이 여기 이제 테헤란로 주변에 굉장히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엑셀러레이터 약 60% 정도가 강남에 모여 있고요. 벤처 캐피탈 80%가 여기 강남에 모여 있다고 보니까 대다수의 벤처 창업 지원은 여기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편 지금은 임대료가 가장 올라서 광화문이나 여의도보다도 더 비싼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테헤란로에서 시작하는 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테헤란로의 현황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테헤란밸리가 형성되게 되었는가? 그거는 IT 기술의 도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역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삼보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삼보 컴퓨터가 우리나라 이 벤처 스타트업 커뮤니티 형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용태 회장님 창업자죠. 이분은 원래 키스트 출신의 이제 거기 이제 박사님으로서 이제 공무원을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재미학자로서 인터넷을 처음 도입한 전길남 교수님을 뽑으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국산 컴퓨터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삼보 컴퓨터를 만들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삼보 컴퓨터가 90년대 중반에 초고속 인터넷 회사 드루넷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드루넷이
그 전 세계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을 만든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테헤란밸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테헤란밸리가 나타나게 된 어떤 근본적인 내용,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를 좀 잠깐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보컴퓨터라는 회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삼보컴퓨터는 이제 국산 컴퓨터를 만든 이제 회사이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삼보컴퓨터의 창업자, 이용태 회장님은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키스트라는 국가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인터넷을 처음 도입한 전길남 교수님을 그 학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채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뽑으신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이 이제 삼보 컴퓨터를 하다가 90년대에 그 초고속 인터넷 회사 드루넷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의 도입과 관련돼서 이제 이용태 회장님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삼보 컴퓨터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벤처 스타트업 커뮤니티 형성에 큰 기여를 하게 돼요. 여기서 일하셨던 분들이 회사를 많이 만들게 됐을 뿐만 아니라 뭐 벤처 캐피탈을 만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인적, 물적 이런 확장, 이런 벤처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카이스트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카이스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원래는 보통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나서 삼성, LG, 현대 이런 그런 큰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범천 박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카이스트 1호 박사님으로서 카이스트 교수를 하시다가 큐닉스 컴퓨터라는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팀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민하 회장님은 컴퓨터 기술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고쳐서 그 컴퓨터를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고 초음파 진단기를 상용화하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이 돼서 굉장히 크게 커졌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또 메디슨 출신이 수백 명이 다 창업가가 돼가지고 회사를 만들게 되는 큰 역할도 했을 뿐더러 1995년에 이제 벤처 기업 협회를 만들어서 이 벤처 기업의 성장 방안에 대한 이런 논의도 하시고, 또 코스닥 증권시장을 또 설립하는데 역할도 하시고, 벤처 기업 관련된 특별법, 그래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스탁옵션 제도 같은 걸 이제 만드는데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한편 이제 이 카이스트에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다른 대학에서도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니코사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 이제 오명 장관님이라는 분입니다. 이게 여러 장관직, 부총리까지 거치시면서 직업이 장관이다 뭐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뛰어난 이제 과학 기술 관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제가 그 여러 분 인터뷰한 중에 곰플레어를 만든 이제 배인식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배인식 대표님이 전국 대학 컴퓨터 서클 연합의 회장이었는데, 1987년 당시 최신부 차관이었던 이제 오명 장관님한테 무작정 연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 특강을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제 특강을 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16개 동아리에, 그때 가격으로 900만 원이나 하는 AT 컴퓨터, 모뎀이 장착된 AT 컴퓨터를 나눠줍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그냥 대학에 나눠줬으면 이 기기들이 사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쪽 구석에 굉장히 먼지만 맡고 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기계를 동아리에 나눠주는 바람에 이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 기계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났더니 1년 후 1988년에 많은 워드 프로세서,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만한 거는 HWP, 아래 한글이 이 서울대학교 컴퓨터 동아리에서 이제 만든 이찬진 대표님이 만들게 돼서 그게 국민 워드 프로세서가 됐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한양대 뭐 다른 대학에서도 워드 프로세서 만들어서 뭐 삼성, 금성, 뭐 삼성컴퓨터에 납품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이 대학을 통해서 굉장히 저변이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이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삼성이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이 이제 알라딘 컴퓨터를 만들던 시절에 컴퓨터를 채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생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24시간 개방을 해놔서 이제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뭐 소프트웨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여기 지원을 했었는데 그 정말 뛰어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대단한 이제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뭐 뛰어난 이제 이 인터넷 분야의 개발 인력들이 사실 이 프로그램 출신들이 많고요. 또 사업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스마일 게이트 크로스파이어를 만든 권영빈 회장님도 여기 이 프로그램 출신이고요. 질환지교 소프트의 이제 오채영 대표님이라든지 포트리스라는 국민 게임 예전에 만들었던 CCR의 임석호 대표님이라든지 뭐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 출신들 우리 잘 아는 이제 네이버도 삼성 SDS에서 이제 출발한 회사죠. 사내벤처로 나와서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업들이 출연하는데 삼성이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이제 인터넷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회사를 새롬 기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새롬 기술은 이제 역시 카이스트에서 이제 대학에서 창업한 회사로 주요한 비즈니스가 인터넷으로 팩스를 보내게 해주는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PC 통신을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보는 이제 새롬 데이터맨 프로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VoIP, Voice over Internet Telephone이라는 인터넷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었냐면 이제 국제전화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국제전화 비용이 굉장히 비쌌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료 국제전화를 쓰기 위해서 이 다이얼패드라는 웹사이트에 많은 분들이 접속하게 되고 이 회사 주가가 크게 성장해요. 특히나 이 실리콘밸리에 만드는 다이얼패드 법인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유치하면서 국내에 코스닥에 상장했던 이 새로운 기술의 시가총액이 무려 5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유니콘이라는 얘기 하는데 상장하지 않은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는 회사를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1999년 당시에 시가총액이 5조 원이 넘었으니까 엄청난 회사의 성장이 이루게 됐죠. 근데 하지만 이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전화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쓰는데 그 국제전화 비용이 회선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많이 쓰는 사용자로부터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된 돈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음과 네이버를 인수하려고 해요. 근데 다음은 이제 베테스만 벤처가 반대해서 안 됐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에 합의를 해서 조인식도 하기도 했으나 결국 나중에는 이제 합병이 무산됐죠. 그래서 비즈니스가 그 뒤로 어떻게 넘어갔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터넷 도입하는 게 통신 기술이 들어왔고, 뭐 컴퓨터 기술이 들어왔고, 그런 게 이제 웹 서비스로 넘어가는데 새로움이 다이얼패드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전기를 열었던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인터넷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만한 다음과 네이버가 출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이제 미국에서 터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IT 버블이 이제 가라앉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이 막 떨어지고 투자 시장이 얼어붙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인터넷 회사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기업들은 몇 없었습니다. 그런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다음과 네이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세대학의 동아리에서 출발한 기업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술 사이트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근데 90년대 이제 후반 들어서 무료 이메일 서비스 한메일넷이라는 걸 이제 도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PC 통신을 쓰고 있었습니다만 이메일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거를 이제 다음이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서 웹메일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서 회원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9년에 코스닥이 좋을 때는 26일 연속 상한가를 찍도록 이렇게 굉장히 크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다음은 이제 이후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다음 카페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현재 다음 카카오라는 형태로 회사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이버는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삼성 SDS의 사내벤처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가 이제 내비게이터를 줄인 거예요. 웹 내비게이터를 한다. 그래서 네이버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1999년에 분사를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고, 그런데 이 회사가 굉장히 투자를 또 역시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이라는 게 아주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돈을 벌지는 못했거든요, 처음에. 그랬는데 아까 뭐 새로운 기술하고 이제 합병을 했다가 무산됐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하게 된 거는 고스톱 포카를 하던 한게임과 이제 합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엠파스라는 검색 엔진에서 썼던 이제 서치 솔루션, 여기를 이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뭐 지식인 서비스도 하고 웹툰 서비스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 기업의 출현과 관련된 얘기라면 이제부터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출연한 얘기는 했는데, 그럼 인터넷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는 대부분 처음에 무료로 서비스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PC 통신 쓰면서 이제 PC 통신사 마치 지금 우리가 휴대폰 비용 내듯이 돈을 냈었습니다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인터넷 기업들은 이제 통신사에다가 회선료를 내잖아요. 그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대표적인 예가, 세이클럽. 이게 이제 네오위즈라는 회사가 만든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오위즈라는 회사는, 이제 원클릭이라는 서비스,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이제 회사가 성장한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화 모뎀으로 인터넷 접속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비즈니스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세이클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 채팅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제 인터넷 채팅 웹사이트가 뭐 스카이러브, 뭐 하늘사랑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이 세이클럽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채팅을 하고 회사는 회선비를 내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0만 명이 여기 와서 채팅을 하고 이제 이런 굉장히 인기 사이트가 됐는데 돈을 벌지를 못했죠. 그랬는데 이제 실험적으로 우리가 이 채팅 사이트에서 나를 표현하는 채팅 사이트의 아바타를 꾸미는 아이템을 유료해보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 회사 안에서도 그게 되겠냐,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누가 그런 디지털 그래픽 쪼가리에다 돈을 내겠냐. 그랬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채팅방에 입장을 해서 이제 채팅을 해야 되는데
아바타에 돈을 쓰지 않으면 이제 내복바람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돈 몇천 원을 쓰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이제 입고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개도 한 마리 뭐 들고 가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바타를 꾸미고 뭐 이런 거에,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다들 의구심을 가졌지만, 돈을, 실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을 몇십억, 100억도 넘게 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컨텐츠가 유료화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업 모델이 게임에도 이식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게임이 나중에 네이버랑 합병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력 서비스가 고스톱이었습니다. 요즘은 고스톱 얼마 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생각해보면 이게 국민 게임이었죠. 예, 설날이나 추석 때나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다들 고스톱 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한 회사가 이 한게임 회사죠. 이 한게임의 창업자가 지금 카카오톡의 창업자 김범수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게임 머니를 파는 것도 수익 모델이 됐지만,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게임을 하는 아바타를 꾸미는 데도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이클럽의 디지털 컨텐츠 사업 모델이 여기 이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이 한 게임이 이제 네이버와 합병을 하게 돼서 네이버가 투자는 많이 받았지만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거든요. 검색 광고 시장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었는데, 게임에서 번 돈을 가지고, 한 게임에서 고스톱 포카를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네이버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지식인 웹툰 서비스,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기획하게 되는데, 굉장한 이제 자금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의 형성에 게임 산업이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제 연구를 사실 우리나라 경영학계에서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미국에서 2010년대 들어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고요.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프리, 공짜다라는 말하고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합쳐서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이제 슬라이드 보면 옛날에 응답하라 1994 같은 오락실, 예. 그 오락실에서 이제 돈 어떻게 봅니까? 그건 이제 동전을 집어넣어서 이제 사람들이 플레이하게 하는데, 이런 컨텐츠 산업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컨텐츠를 다른 값에 팔아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이론인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디지털 컨텐츠, 뭐 음악, 뭐 책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거기서 느끼는 가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같은 값으로 물건을 팔면 그러면은 이제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오락실에서 동전 집어넣는다는 거는 어떻게 다른 값에 팔게 되는 거냐? 그건 이런 겁니다. 같은 동전을 집어넣고도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길게 하고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은 짧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품을 가지고도 가격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온라인 게임에도 이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람의 나라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많은 사용자들이 이 바람의 나라라는 가상의 나라, 고구려를 배경으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드벤처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월정액 방식으로 했어요. 월에 얼마씩 내면 게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이후에 뭐 퀴즈 카트라이더, 아마 많은 분들 익숙하실 텐데요. 카트라이더, 이런 거는 월정액으로 돈을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안 냅니다. 그래서 근데 사용자들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해요. 지금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들이 같이 하는 게임으로 카트라이더가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서는 돈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카트라이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카트라이더의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트라이더의 아이템, 카트 같은 걸 돈 주고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디지털 카트라는 거는 사실 디자인하는 거는 뭐 사실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조금 디자인을 바꿔서
서로 다른 가격에 어떤 건 무료로 주고 어떤 건 유료로 주는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앱스토어 같은 데 가면 무료 버전, 유료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 써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하지만 이게 충분히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유료로 파는 이런 사업 모델 같은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분야에 많은 사업 모델, 뭐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게임에서 만들어진 사업 모델들이 지금 전 세계 인터넷의 비즈니스 모델의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 부분 유료화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나라에는 2003년에 부분 유료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구체화시키고 개념화시킨 건 2010년에 달했으니까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제 연구한 프리미엄에 관련된 이제 논문을 보면 어떻게 이 프리미엄 이 사업 모델을 구현하냐면 처음에는 무료로 많은 사용자들을 포섭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 이걸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유료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음악 서비스라든지 뭐 웹툰 서비스라든지 처음에는 무료로 다들 접하게 되지만 조금씩 조금 돈을 내봐라. 뭐 몇백 원이 되든 뭐 돈 1,000원이 되든 한번 내봐라. 이런 아마 오퍼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고 자꾸 써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요즘 뭐 웹툰 회사도 1조 원도 넘는 매출액을 내고 있고요. 네, 게임 회사들은 뭐 수조 원씩 매출을 내고 있고 뭐 지금 우리나라 게임 분야는 뭐 15조 내지 2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그 아주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뭐 해외 아주 대단한 인터넷 서비스라고 할 만한 드롭박스, 뭐 링크드인, 뉴욕 타임스 온라인, 스포티파이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아까 이제 네이버하고 한 게임이 합병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네이버는 그 당시 그렇게 크게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버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사실 야후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그때 점유율을 80% 가지고 있었는데 야후 코리아는 야후 본사하고 소프트뱅크가 돈을 내가지고 한국에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점유율이 무려 80%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인터넷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돈을 어떻게 벌었냐 그러면은 뭐 배너 광고로 돈을 벌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면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배너들이 옆에 있고 뭐 있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큰 매출이 나타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 구현에 이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네이버가 이제 이 키워드 검색 광고 물론 이제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데 미국의 이제 go.com이라는 데서 이제 만들어낸 그 이제 키워드 광고 모델 그게 이제 오버처라든지 구글 같은 데서 그게 이제 사업 모델이 구현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체적으로는 네이버에 가서 청바지라고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 거기에 파워링크 관련돼서 뭐 남자 청바지 전문 쇼핑몰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매출이랑 연결이 되고 거기에 걸맞게 이제 그 광고비 정산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네이버가 돈을 버는 이런 사업 모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비즈니스의 지금 핵심적인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디지털 콘텐츠 판매도 중요합니다만 검색 및 상거래 이쪽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이것도 길게 하면 뭐 끝이 없으니까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롯데 인터넷 백화점, 뭐 인터파크 이런 데서 마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백화점처럼
그 머천다이저, MD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상품을 소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모델이 진화하게 돼요. 어떻게 진화하게 되냐면 2000년에 이제 옥션이라는 이제 회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물건 값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올려놓으면 사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얼마 내겠다라고 서로 결정. 그래서 옛날에 뭐 선전에 뭐 1,000원 더, 뭐 10,000원 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경쟁해서 이렇게 비딩하는 방식이었던 사업 모델이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이 사업 모델이 이제 진화하기 시작해서 일종의 오픈 마켓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판매자, 소비자들이 서로 거래를 하는데 이 플랫폼은 중개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C2C다, 뭐 컨슈머 투 컨슈머다 이런 식으로도 부르게 되는 그런 사업 모델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는 아주 최근에 처음으로 공개된 G마켓의 창업자 이제 김영덕 대표님이 공개한 원페이지 사업 계획서입니다. 이렇게 2000년 당시에 쓴 거예요. 그 파일인데 이게 이제 그 G마켓의 전신이 인터파크에서 사내벤처로 출발한 구스닥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게 간 회사입니다. 근데 2000년에 이런 지금 한 페이지의 사업 계획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1번 누구나 상품을 등록해서 팔 수 있다. 에서 9번 나스닥의 상장까지 단 10줄에 불과한 그런 사업 계획서를 썼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을 다 이걸 다 이뤄내게 됩니다. 실제로 2007년인가 나스닥에 상장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야말로 굉장한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헤란밸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이 됐고 거기서 인터넷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들을 만들고 이렇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지나간 30년 전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학의 동아리에 에너지 넘치고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밤낮없이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이 80년대, 90년대에 카이스트나 여러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웹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도 이게 실제 창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부르는데요. Fear of failure. 이게 낮아야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스타트업 창업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IT 버블이 꺼지고 난 다음에,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요즘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스타트업이 실험적으로 하는 많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노력, 이런 실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특히 아까 예를 들었던 세이클럽이 아바타를 꾸미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새로운 시도고 그게 게임 회사에 접목됐고 이후에 인터넷 기업에서 컨텐츠를 유료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실험을 하는 거를 방해하면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전통 기업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뭐 협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실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실험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투기적인 환상과 동시에 무늬만 벤처인 도덕적 흠결이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 간에 굉장히 자정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스타트업의 혁신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자기 돈만 챙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우리가 스타트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라는 거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일관적인 투자를 하는 거.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가 모태펀드를 만들고 팁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질문 드렸는데요. 생성형 AI가 나타난 거 이게 마치 90년대 인터넷 기업들이 나타나는 양상과 유사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생성형 AI라는 거는 지금은 챗 GPT라는 이제 형태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이게 서비스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터넷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뭐 검색도 할 수 있고 상거래도 할 수 있고 많은 그런 사업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AI도 그런 사업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레벨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으로도 놓고 보면 이게 헬스케어에 이용될 것이냐, 이게 뭐 모빌리티에 활용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업무 비즈니스에 활용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다른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치 인터넷 도입 초기하고 너무나도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때 스타트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도 초기에 나타났을 때 인터넷 기업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걸로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로 게임 컨텐츠를 해야 되겠다는 것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의 스타트업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은 실험을 하는데 사실 어떤 영역이 정말 투자 대비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사회적 임팩이 클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9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지만 그 중에 이제 성공한 기업들은 굉장히 예측하지 못한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AI, 생성형 AI에 관련된 스타트업 생태계가 크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 다양한 스타트업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투자 커뮤니티도 해야 되고 더더욱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글로벌 투자자들하고 잘 연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 제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주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디북스에서도 무료로 읽으실 수가 있고요. 혹여나 화면으로 읽는 게 어렵다 그러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연락하시면은 종이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